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이 된 남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아주 큰 반전이 일어났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겪었던 일을 전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써요. 저는 평범한 집의 장남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네 가족이었죠.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바른 성격이어서 대학교를 졸업한 뒤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여동생은 저희 집안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전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형편이 좋지 못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교 진학은 꿈도 못 꿨고 바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배웠습니다. 솔직히 제가 공부머린 좀 있었지만 대학교까지 가버리게 되면 집안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여동생이 공부를 못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여동생이라도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죠. 눈치채셨다시피 전 여동생 바보입니다. 여동생이 해달라는 거면 다 해주고 싶고 사달라는 거면 다 사주고 싶어요. 나이 차이가 좀 나서 그런지 제 눈엔 아직 아기 같고 그렇습니다. 여동생이 처음 해외로 나갈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쩔까 싶어서 매일 연락하고 걱정했죠. 사실 저희 집 형편이 좋지 못해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생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먹여주었더니 거의 제가 키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남들에 비해 동생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달라요. 동생은 주책이라고, 오빠가 이러면 자기가 더 창피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걱정이 되는 걸 어떡하나요? 동생이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전 공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이제 30대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하나둘씩 결혼을 하기 시작했죠. 다들 저한테 왜 여자친구가 없냐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누굴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고 결혼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저와 다른 생각이시더라고요. 얼른 며느리를 보고 싶다고 매일같이 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여자 한 명을 소개받지 않겠냐고 하시더군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보라며 이 여자가 참하고 성격 좋기로 유명한 여자라면서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신 선자리를 주선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신 여자를 소개시켜주지 않겠다는 말에 홀려서 그 여자의 얼굴도 보지 않고 바로 선을 보기로 했죠. 그 여자와 만나거나 결혼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단순히 식사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 끝나자마자 바로 옷만 갈아입고 약속 장소로 갔어요. 그런데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멀리서 정말 빛이 나는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계셨는데 어찌나 예쁘던지 제 눈엔 그 사람밖에 안 들어왔죠. 저는 당연히 저 사람이 내 선자리 상대가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웨이터가 안내해 주시는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걸으면 걸을수록 그 여자와 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니겠어요? 가까이에서 볼수록 더 아름다우신 미모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 여자와 같이 식사를 할 남자는 전생에 무슨 일을 했길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웨이터가 저보고 그 여자 앞에 앉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대뜸 웨이터에게 네? 여기가 제 자리라고요? 라고 해버렸습니다. 저의 놀란 목소리에 가게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절 쳐다보았고 웨이터도 당황했죠. 제가 첫눈에 반한 그 여자가 바로 제 선자리 상대방 여자였습니다. 정말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그 순간은 어머니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날 대충 차려입고 온 제가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그 여자는 너무 아름다웠고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미모였죠. 그 여자는 예쁘신 것으로도 모자라 성격도 좋으셨습니다. 예의 바르셨고 너무 착하셨거든요. 저는 그 여자와 다음에 또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제 여동생과 동갑이었고 제가 사는 곳보다 조금 더 먼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직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서 살 만큼은 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헤어지면서 제가 먼저 그 여자분에게 다음 약속 신청을 했어요. 그분의 성함은 예원 씨였는데 다행히도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희는 또 만났습니다. 그렇게 거의 매일 틈만 나면 만났어요. 제가 예원 씨 일하는 곳까지 가서 점심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퇴근하고 제가 집에 데려다 주던지 하면서요. 그리고 주말에는 꼭 같이 만나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죠. 이렇게 아름다운 예원이가 제 여자친구가 되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싶을 정도였죠. 제 친구도 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본다고 낯설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저는 예원이에게 푹 빠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2년을 연애했습니다. 2년 동안 저흰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예원이는 너무 착했고 뭐 한 군데 나무랄 데가 없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예원이가 좋으면 저도 좋았고 싫다면 저도 싫었습니다. 서로에게 푹 빠졌죠. 권태기 따윈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예원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얼굴도 예쁜 것이 성격도 싹싹하고 예의도 바르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예원이네 부모님도 절 다행히 좋게 봐주셨고요. 이렇게 양가의 응원 속에서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오기로 했던 여동생이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너무 바쁘다고 하면서 말이죠. 제 동생은 예원이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며칠 뒤 한국에 온다고 해서 그때 정식으로 소개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진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예원이의 예쁜 미모를 서프라이즈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저희는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예원이는 일도 그만두고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집안 살림을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정말 잘했다고 느낀 것이 예원이는 경제관념도 괜찮고 집안일도 잘할 뿐더러 저희 집 어른들한테도 싹싹하게 정말 잘해요. 그럴 때마다 제 어깨도 같이 올라가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예원이에게 항상 고마웠습니다. 저희 집은 명절에 제사를 아주 크게 지내요. 정말 얼굴도 모르는 친척들까지 약 100명 가까이 모여서 큰 종갓집에서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그날 결혼하고 첫 명절이라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날 제 여동생도 오랜만에 한국에 오는 날이라 처음으로 예원이를 보는 날이었거든요. 예원이와 저는 잔뜩 긴장한 채로 들어갔습니다. 다들 역시나 저희를 환영해 주시고 예원이를 보시고 다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예원이는 어른들한테 너무 잘해서 제가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치도 빨라서 스스로 척척 일손도 돕고 그랬거든요. 예원이 덕에 집안 분위기도 살아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딱 그때 제사를 지내기 바로 직전에 정말 오랜만에 제 여동생이 왔어요. 여동생은 저희 집안의 자랑이라서 어른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사촌에 팔촌까지 여동생을 지인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시고 용돈도 많이 주시죠.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여동생이 와서 다들 제사를 잠시 멈추고 다들 여동생을 보러 갔습니다. 해외에서 일을 하다 보니 돈도 잘 벌고 성격도 활발해서 어른들이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여동생은 어른들과 같이 안부를 물어보다가 저를 찾더군요. 그러면서 제 와이프를 궁금해했습니다. 예원이는 주방에서 일손을 돕고 있었는데 제가 예원이를 불렀어요. 예원아, 내 여동생 왔어. 잠깐 나와서 인사 좀 해. 라고 하면서요. 예원이는 금방 나왔고 제 동생과 예원이는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둘은 눈빛이 이상하더군요. 예원이와 제 동생은 굉장히 당황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은 예원이한테 달려들었고 제 아내를 핥히고 때리고 죽기 살기로 달려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우리 오빠를 만나? 라고 했습니다. 동생의 눈은 반쯤 미쳐 있었고 사정없이 예원이의 뺨을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동생의 폭력적인 모습에 집안 사람들은 다들 넋을 놓았고 곧바로 그 둘을 떼어놓았죠. 그리고 저는 왜 그러냐고 말로 하라고 동생을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얼굴에 눈물 범벅이 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제가 어떤 애인 줄 몰라서 그래? 오빠 지금 사기 결혼한 거라고. 전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저에게 해주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오빠, 쟤 김예원, 내 대학 동기야. 그런데 쟤 과거에 유부남이랑 동거하다가 결국엔 이혼시키고 결혼도 했었어. 유부남 아이 데리고 와서 자기랑 셋이서 키우려고 했었는데 유부남 아이 임신해버려서 결국 아이 지웠다고. 그때 쟤 몇 살이었는 줄 알아? 자그마치 22살이었어. 그리고 결국 한가정 파탄 내고 그 유부남도 쟤 버리고 그랬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소문 다 나고 쟤 자퇴하고 멀리 가서 취직한 거란 말이야. 오빤 그것도 모르고 쟤한테 속아서 결혼한 거고.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예원이에게 그런 추잡한 과거가 있다뇨. 예원이는 어른들한테도 너무 잘하고 싹싹한 사람인데 말이죠. 예원이는 저를 보더니 절대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전 그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이 워낙 가부장적인 편이라서 다들 제 동생이 이야기를 듣고는 에휴, 불쌍해서 어쩌나 하며 저를 동정하고 있었죠. 저는 순간 화가 미칠 듯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그런 과거를 속이면서까지 저와 결혼을 하고 이미지 세탁을 했을까요? 저는 평소에는 화가 몸에 없는 편인데 한번 화가 나면 인정사정 없이 불같이 화를 내는 타입입니다. 그날 저는 화가 미친 듯이 났고 예원이의 팔목을 잡고 집에서 내쫓았어요. 가족들의 시선을 피해서 단 둘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원이는 계속 아니라고 했어요. 제발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믿어달라고 하면 제가 믿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 여동생은 평생 동안 저한테 거짓말 한 번 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저는 예원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제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했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라고 했어요. 예원인 절대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뒤따라 나와서는 예원이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넌 평생을 가정 파괴범으로 살래? 그 유부남 가정으로도 모자라서 이젠 우리 집이야? 넌 평생 숨어서 지내야 돼. 다신 나타나기만 해봐.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라고 하며 예원이를 쫓아냈습니다. 저는 화가 가라앉지 않았고 저런 더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자한테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분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예원이는 신혼생활을 얼마 하지도 않은 채 이혼을 했습니다. 예원이는 저에게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제가 믿지 않았고 당당하게 내세울 증거도 없으니 이혼을 거부하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할 말이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여동생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여동생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당분간은 조용히 혼자 지냈어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과 함께 술 한잔하면서 취기가 올랐을 때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사람 정말 모른다고 잘 보고 만나야 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예원이는 제가 첫눈에 반한 여자에다가 성격도 착하고 예의까지 바른 여자였는데 이런 추악한 과거가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친구들도 하나같이 예원이를 다 아니까 너무 놀랬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전 예원이 얼굴은 보기도 싫어서 합의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 사이에 아이도 없어서 만날 일도 없었고 연락할 일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결혼은 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지내고 있었죠. 일에만 집중하고 동생은 다시 해외로 갔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죠. 사람들이 제 기분을 풀어줄 겸 선자리를 주선해도 저는 일절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매일같이 술을 먹는 친구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또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 후 술 한잔 하자는 연락인 줄 알고 가볍게 받았죠. 그런데 친구의 입에서 뜻밖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혼 후 몇 달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전 와이프 이름이요. 야, 나 얼마 전에 네 전 와이프 예원씨 우리 병원에서 봤다? 사실 이거 너한테 말할지 말지 굉장히 고민했는데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친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심장병이라고 하더라. 전 몇 달 만에 들은 전 와이프의 이름이 참 이상하게도 반가웠습니다. 원래라면 화가 나서 미쳐야 할 텐데 저도 참 한심하죠.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날 하루 종일 예원이의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왜 심장병인지, 많이 아픈 건지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친구를 보는 척하면서 병원에 잠깐 들려 예원이를 몰래 보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친구이라는 곳에 놀러가고 이런 성격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친구도 제가 느닷없이 오니까 딱 예원이를 보러 온 줄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귓속말로 512호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너 보러 온 거라고 해도 친구는 믿지 않았죠. 아무튼 512호 근처로 가는 내내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이혼 후 몇 달 만에 연락도 안 하고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병실 밖에서 조금만 얼굴을 보고 금방 가려고 했죠. 그런데 512호 앞에 서서 병실 밖에서 두리번거리며 예원이를 찾았는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가려는데 뒤에서 오빠? 하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딱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원이가 부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희는 병원 옥상으로 가서 조용히 단둘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몇 달 만에 본 사이이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 다만 누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그런데 예원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사실 오빠랑 그렇게 헤어지고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약을 먹고 해도 도통 낫지 않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심장병이라고 하더라. 내가 심장이 어릴 때부터 약했는데 마음고생을 해서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예원이가 마음고생을 했다고 생각하니 조금 가슴이 아려오긴 했습니다. 제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으니 예원이가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오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을 거지?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아니, 그때 그 일. 아무리 생각해도 오빤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아, 그 일? 뭔데? 사실 오빠 여동생이 말했던 거 전부 다 거짓말이야. 나 그런 적 없어. 예원이의 말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그러면서 예원이가 뒤이어 하는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여동생과 예원이는 대학 동기가 맞대요. 그런데 대학 시절에 제 친동생이 예원이를 괴롭혔던 왕따 주동자였다고 합니다. 대학교 때 그날 저희 집에서 했던 말 그대로 친구들에게 예원이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고, 예원이는 아무리 아니라고 했지만 주위 사람들은 이미 제 여동생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대학교를 자퇴하고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취직을 한 거래요. 여동생은 저희 집안에서 자랑거리였고 다들 가족들이 조카들에게 여동생처럼 커야 해 라고 하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여동생은 그렇게 착하고 모범생 이미지로 집안에 굳혀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과거를 모두 아는 애가 자기 집안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퍼뜨릴지 모르니 일부러 거짓말을 하면서 예원이를 내쫓은 거라고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저는 예원이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곧장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동생은 지금 일하는 중인데 어떻게 가냐며 화를 냈지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생한테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심각성을 느꼈는지 그날 바로 비행기를 타고 다음날 점심쯤에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저는 동생한테 예원이에게 들었던 모든 말들을 다 말해서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동공이 흔들렸고 결국엔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동생의 행동을 보니 예원이가 했던 말들이 다 사실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화가 미친 듯이 치밀어 올랐고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던졌어요. 차마 여동생만큼은 때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온갖 물건들을 던지면서 화풀이를 하고 있으니 갑자기 동생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군요.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기나 해? 걔가 예쁜 게 질투났어.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걔만 좋아하고 걔 말만 따르잖아. 그래서 내가 장난으로 그런 소문 퍼뜨렸더니 애들 다 믿더라? 근데 김예원 걔는 나한테 화 한 번 내지 않고 자퇴하고 취직했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 걔가 눈앞에 없어지면 친구들이 다 나를 봐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더라? 걔 이야기를 안 하니까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 날 떠나갔어. 난 걔가 여전히 싫어. 그냥 꼴도 보기 싫다고. 걔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과거 가족들한테 다 밝혀버리면 나 어떡해. 오빠 그거 모르지? 나 사실 해외에서 안 살고 있는 거. 그냥 옆 동네에서 자취하고 있었어.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벌고 친척들이 용돈 주는 걸로 살고 있었는데 걔가 다 까발려버리면 나 용돈 끊기고 이 집에서 대우도 못 받잖아. 그래서 그랬는데 왜? 동생은 반성의 기미가 하나도 없었고 저도 모르게 제 손은 동생 뺨으로 갔습니다. 동생은 붉어진 뺨을 만졌고 저는 동생에게 말했어요. 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신 우리 집에서 얼씬도 하지 마. 내가 너 때문에 포기한 세월이 얼만데 너 예원이한테 사과하기 전까진 다신 우리 집에 오지 마.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제 동생은 집을 박차고 나갔고 전 다리에 힘이 풀린 채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절 배신한 사람이 여동생일 수 있나요? 저는 평생 제가 먹을 거 덜 먹고 사야 할 거 사지 않으면서 동생한테 퍼주었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났지만 동생한테 양보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해외에 살고 있지 않다뇨.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한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상처받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전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예원이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예원이는 대충 제 표정을 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무릎을 꿇고 과거의 일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예원이는 괜찮다고 여동생 말을 믿는 건 당연하다며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미안해졌죠. 그 후로 저는 병원에 자주 들러 예원이의 병간호를 열심히 해주면서 사죄를 했습니다. 지금은 예원이는 약물 치료만 하면 될 정도로 많이 나아져서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차마 예원이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나는 건 양심도 없는 짓이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각자 갈 길을 갔습니다. 예원이가 평생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 여동생은 제사 때도 집에 한 발자국도 들이지 않았고 가족에게 연락 한 통 없습니다. 옆 동네에서 뭐라고 사는지도 몰라요. 저는 평생 사과할 때까지 봐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가족에게 뒤통수 맞은 적 있나요?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친언니와 인연을 끄는 50대 여자입니다. 평생을 언니의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왔고 그 비밀을 알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절대 가족끼리 돈거래 하면 안 됩니다. 저와 언니는 어렸을 적에는 굉장히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셔서 집에는 저와 언니 둘뿐이다 보니 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언니를 엄마처럼 따랐죠. 제가 얼마나 언니를 좋아했냐면 우선 언니의 미모는 정말 아름다워서 제 친구들이 다 저를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언니가 저를 워낙 잘 챙겨주니까 언니 있는 친구들이 너희 언니가 우리 언니였으면 좋겠다 라고 했죠. 저를 정성스레 챙겨주는 언니가 너무 좋았고 저는 언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반항하지도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언니가 하라는 거에서 피해받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언니가 다 날 위해서 해주는구나 싶었어요. 언니는 공부를 잘해서 저는 언니 밑에서 공부를 배워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어요. 늘 안정적인 직장을 원했던 언니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고 언니 덕분에 공부의 소질이 생긴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성인이 된 저희는 각자 시험 준비를 하면서 몇 년을 보냈고 다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가 먼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중간에 저는 시험 준비를 포기하고 다른 진로를 찾아볼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언니는 제정신머리를 바로잡아주며 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었죠. 언니는 저에게 너무 존경스러운 사람이었고 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대 후반에 변호사가 드디어 될 수 있었어요. 변호사가 되었을 때에도 다 언니 덕분이라면서 고마워했습니다. 언니는 아직도 제게 어린애 같다면서 우선 초반에는 언니가 제 월급을 관리해준다고 했고 공무원만 알고 있는 월급 관리하는 팁이 있다고 했죠. 저는 그런 언니가 너무 믿음직스러워서 언니에게 제 통장을 다 맡기고 저는 언니가 발급해준 신용카드 하나로 살고 있었어요. 언니 말로는 한도는 없다고 했고 어차피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알아서 쓰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공무원과 변호사 딸을 보고 자식 하나는 정말 잘 낳았다고 했고 저와 언니도 좋아하시는 부모님을 보니까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다들 주위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아들, 딸을 낳는데 저와 언니는 딱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너희 결혼하고 싶을 때 해라 라고 하시면서 부추기지도 않으셨고 저도 결혼보다는 일이 더 좋았기에 결혼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곧 40이 다 되어가는 언니가 갑자기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형부가 생기는 거냐고 하면서 너무 좋아했고 언니는 에이라고 하며 부끄러워했죠. 처음 형부를 보았을 때 정말로 다정해 보였고 언니를 듬직하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믿음직스럽더라고요. 몇십 년 동안 늘 옆에 있던 언니가 제 곁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는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렇게 형부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나연아, 미안한데 혹시 언니 결혼자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언니는 예전부터 결혼자금을 모아두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너무 큰 액수에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천천히 갚으라고 하면서 언니, 어차피 내 통장 언니가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필요한 만큼 꺼냈어 라고 했죠. 언니는 너무 고맙다며 금방 갚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니는 형부와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언니가 노산이라 조금 걱정했는데 그래도 조카를 보니까 너무 귀엽고 예쁜 거 있죠? 제가 이모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모르게 설렜었습니다. 조카는 너무 사랑스러웠고 천사같이 생겼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법정에서 만난 한 검사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았고 저도 그 사람이 좋았기에 만남을 가졌죠. 나이도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해서 연애를 무려 3년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나이가 39살이었고 남자친구도 얼른 결혼이 하고 싶었는지 저에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저는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과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기에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때 언니가 결혼자금으로 빌려간 돈의 액수가 커서 제 결혼자금이 부족한 것이죠.
저도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는데 언니가 아직 갚지 않아서 돈이 비었습니다. 이 사실을 언니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당장 찾아가서 돈 갚으라고 하면 언니가 많이 상처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술의 힘을 빌려보자 싶었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언니, 오늘 단둘이 술 한잔 어때? 라고 물었고 언니가 좋다고 하길래 저희는 언니 집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오랜만에 술을 한잔 했습니다. 둘 다 취기가 조금씩 올라왔고 눈이 풀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 언니에게 언니, 그때 언니 결혼 자금으로 빌려간 돈 있잖아. 혹시 지금 돌려줄 수 있어? 내가 돈을 급히 써야 할 때가 있는데 돈이 비어서. 아, 맞다. 내가 깜빡했네. 미안해, 우리 동생. 내일 입금할게.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어도 언니는 돈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남겨도 읽지 않았죠. 결국 형부에게 전화를 걸어서 언니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언니, 지금 밤 12시가 다 돼가는데 오늘까지 돈 입금해 준다며. 무슨 돈?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아니, 어제 술 먹으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 언니가 저번에 빌려간 돈 오늘까지 갚는다며. 야, 너 언니가 그렇게 못 믿어? 내가 혹시 돈 안 갚고 튀어버릴까봐? 너 정말 실망이다. 갚으려 그랬어. 그리고 네가 천천히 줘도 된다며. 공무원 월급 그거 얼마나 된다고? 에휴, 있는 놈들이 더 한다더니. 그리고 네 형부 공장 다니는데 우리 셋이 먹기 살기도 빠듯해. 내가 지금 너한테 주려고 모아둔 돈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며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언니가 그렇게 화를 내니까 제가 큰 실수했나 싶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이번 달 안으로 보내줘. 화내는 언니한테 돈을 갚으라는 말을 하면 더 사이가 틀어질까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얼마 뒤 저희는 가족 모임을 했고 부모님과 저, 언니, 조카, 형부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부모님께서 제 나이가 40살이 다 되어가니 결혼을 하려면 30대인 지금 당장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밝혀야겠다는 생각에 사실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다들 놀라면서 누구냐고, 어디서 만났고 몇 살이냐고 질문이 왔지만 언니의 표정은 굳어있더라고요. 우선 결혼할 남자의 직업은 검사이고 나이는 1살 차이 나는 오빠고 법정에서 만났다며 대화를 즐겁게 했습니다. 부모님은 검사 사이 좋다며 이게 무슨 횡재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행히도 결혼이 쉽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안심했죠. 그런데 가장 기뻐할 줄 알았던 언니의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그때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나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좋아하더군요. 며칠 뒤 저희는 바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집으로 가니까 언니가 있더라고요. 언니한테 왜 왔냐고 하니 왜? 나는 우리 동생 결혼할 사람 얼굴 좀 보면 안 돼? 라고 하며 예민하게 받아들였죠. 아무튼 저는 엄마, 아빠, 언니, 나랑 결혼할 사람이야 라고 하며 인사시켰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고 남자친구는 인상도 좋고 어른들한테 싹싹하게 잘해서 더 좋아하셨어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디저트를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언니가 야, 박나연, 너 방으로 잠깐 따라와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언니를 따라갔더니 언니가 하는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너 저 사람이랑 결혼 못해. 아니, 절대 하면 안 돼. 아니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다들 저렇게 좋아하는 거 안 보여? 왜 언니만 반대하는 건데? 너 충격받을까봐 미리 말 안 했는데 네가 데려온 저 사람 사실은... 왜? 뭔데? 사실 내 친구 전 남자친구야. 그런데 헤어진 이유가 술집 가서 여자 만나고 바람을 버릇처럼 피워대서. 내 친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언니로서 너도 그런 꼴 당할까봐 일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해. 저는 언니의 말을 듣고 나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고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남자친구에게 그런 더러운 사생활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당연히 저는
언니의 말에 반박하지 않고 그 말을 맹신했죠. 저는 다음날 바로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좋아하는 감정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런 남자와 만날 수 없었기에 헤어짐을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솔직히 언니에게 들었던 말들을 다 말했지만 아니라고 반박만 하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야, 당연히 네가 잘못한 일을 스스로 했다고 인정하겠니? 헤어져! 라고 하고 매몰차게 돌아섰네요. 그리고 저는 스트레스도 풀 겸 백화점에 가서 명품 매장에 들어가서 저렴한 물건을 고르고 언니가 발급해준 신용카드를 내밀었는데 잔액 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분명 이 카드는 신용카드라고 했는데 잔액 부족이라뇨. 알고 보니 이 카드는 체크카드였던 겁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는 분명 살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 왜 체크카드에 돈이 없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쇼핑을 하지 못하고 본가로 갔더니 언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니의 온몸이 명품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생각하는 공무원 월급에 아이까지 키우고 있어서 절대로 저런 명품을 많이 살 수 없는데 어디서 이런 돈이 나는 걸까요? 언니는 집에 도착한 저를 보자마자 나연아, 언니 이 옷 어때? 오늘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라고 하면서 자랑도 했죠. 명품뿐만 아니라 언니는 저번에는 한 건물 앞에서 나연아, 이 건물 내 거다? 라고 했어요. 언니는 큰돈을 어디서 구하는지 건물까지 가지고 있었죠. 남편은 공장에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아이는 사교육까지 시키고 언니는 공무원인데 어디서 그렇게 돈을 버는 걸까요? 언니는 9급 공무원이거든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없는 저보다 왜 가정도 있고 월급도 적은 언니가 돈이 많은 걸까요? 그래서 저는 언니에게 언니, 왜 언니가 발급해준 신용카드에서 잔액 부족이란 말이 나와? 그리고 체크카드라고 쳐도 내가 지금까지 번 돈에 비하면 분명 살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언니, 돈 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그냥 내가 하면 안 돼? 야, 박나연, 너 언니 또 못 믿지? 내가 너한테 체크카드 주면서 신용카드라고 거짓말한 이유는 네가 돈 걱정 없이 마음대로 쓰라고 그랬어. 너 돈 잘 못 쓰잖아. 그리고 네 체크카드에 돈이 없는 이유는 네가 또래에 비해서 저축을 많이 하고 있어서야. 너 노후 대비 위해서 월급 80%를 저축하게 했어. 언니는 다 너를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건데 어떻게 너는 그런 모진 말을 언니한테 하니? 전 그렇게 네가 돈 관리하고 싶으면 다 너한테 넘길게. 그리고 체크카드인 거 오늘 말하려고 했어. 언니는 오히려 저를 생각해서 그렇다고 했고 노후 대비를 위해서 제 월급의 80%를 저축하다 보니 지금 쓸 돈이 적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에는 언니가 하는 말을 다 믿었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는 동창회에 갔어요. 친구들은 저보고 야, 우리 변호사 친구 아니야? 부럽다. 정말 남자들이 줄을 서지? 아니야, 무슨. 나 돈 잘 못 벌어. 나 차 봐봐. 국산차잖아. 남자도 없다, 얘. 제가 변호사라고 하면 다들 저에게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고 부러워하지만 생각외로 저는 돈도 잘 못 벌고 씀씀이도 적습니다. 결혼한 친구들은 노처녀가 왜 돈이 없냐면서 겸손해지지 말라고 하네요. 동창회에 갔다 온 후부터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친구들이 나이를 먹어서도 예쁘게 꾸미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저를 가꾸고 싶더라고요. 저는 일을 열심히 해서 대형 로펌으로 옮겼고 확실히 그곳으로 가니 월급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대신 일이 정말로 많아졌죠. 의뢰인 한 분 한 분을 정성스럽게 모시니 할머니 의뢰인 분께서 제 손을 턱 잡으시고는 아이고, 우리 변호사님 덕분에 제가 감옥에 안 갈 수 있었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제가 얼마 되진 않지만 아까 수고비를 조금 더 입금했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라고 말해주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 너무 애절하게 말씀하셨고 돈을 이미 입금해 주신 상태라 바로 돌려드릴 수 없었고 우선은 잘 받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일을 일찍 마치고 은행으로 가서 할머니께 돈을 돌려드리기 위해 얼마를 저에게 보내셨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분은 아리송한 표정을 짓더니 박나연님? 박나연님 명의로 된 통장은 없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고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분명 제 월급과 통장과 저축통장, 그리고 소비통장 등 제 명의로 된 통장이 몇 개는 있을 텐데 하나도 없다뇨? 그때 제 머릿속에는 언니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혹시 박나선이라는 명의로 된 통장은 있나요? 저희 언니인데. 네, 언니분 통장은 굉장히 많아요. 나연님 통장 명의가 다 언니분인데요? 언니는 제 모든 통장의 주인이었고 제가 쓰던 카드는 언니가 가끔씩 저에게 용돈 개념으로 돈을 보내주는 거였어요. 이때까지 당연히 제 명의로 된 통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제 월급의 30%를 언니가 횡령하고 있더라고요. 첫 월급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으니 억 단위는 되겠네요. 언니 명의로 된 제 월급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거기서 30%는 언니 개인 통장으로 돈을 이체했습니다. 제 돈으로 명품도 사고 건물도 사고 했던 것이었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당장 언니 집으로 향했어요. 언니 집 비밀번호는 다 알고 있었기에 연락도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안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온지 모르는 것 같았고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데 언니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이제 와서 이 짓을 그만하라고? 공장 다니면서 쥐꼬리만 월급 버는 당신이 지금까지 외제차 끌고 명품옷 입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인데 이제서야 내 동생한테 양심에 찔린다고 그만하자고? 그럼 우리 하루아침에 거지 돼. 우리의 지금 교육 열심히 받아야 하는 나이잖아.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면 어떡해. 우리의 예쁜 옷 입히고 좋은 대우 받으면서 살려고 다 이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려고 무슨 짓까지 했는지 알잖아. 그때 동생이 데리고 온 검사 남자 진짜 괜찮아 보였는데 우리 욕심 채우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결혼 반대한 거 몰라? 나연이가 경제적으로 독립해버리면 우리 돈줄 없어지는 거라고. 사람은 진짜 괜찮아 보였고 나연이도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여기까지 온 순간 절대 돌이킬 수 없어. 당신 그런 나약한 소리 다시 하기만 해봐. 언니는 전화를 끊고는 안방문을 열고 나왔고 안방문 앞에서 전화 내용을 다 듣고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치면서 뒤로 자빠졌고 저는 언니를 째려봤죠. 언니, 지금까지 저게 다 무슨 소리야? 언니 욕심 채우려고 내 돈을 가져가? 아니, 나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다 이유가 있어, 응? 내가 언니를 얼마나 믿었는데 다 날 위한 거라며. 근데 형부랑 언니랑 조카 편하게 살려고 지금까지 내 돈 횡령한 거였어?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아니야, 들어봐. 언니 공무원이잖아. 그런 사기치면 감옥 갈 각오해야 돼. 다 너 돈 불려주려고 그랬던 거야. 너 노후 대비하려고 저축 많이 한댔잖아. 그리고 저 전화 다 거짓말이야. 네 돈 하나도 손 안 댔어. 내가 어떤 언니인데, 응? 언니 믿지? 언니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놨고 저는 언니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돈에 환장했네. 동생 돈을 어떻게 죄책감 하나 없이 쓰고 다니냐? 내 돈으로 산 명품을 어떻게 나한테 자랑을 해? 통장 다 내놔. 그리고 언니 고소할 거야. 공무원? 다 필요 없어. 거지가 되던 말던 내 알바 아니고 이제 내 돈 돌려받아야겠다. 각오해. 언니의 울음을 뒤로 하고 바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변호사다 보니 언니의 고소는 수월하게 진행되었고 언니는 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순순히 인정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다 같이 뒷목을 잡으시고 쓰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어떻게 공무원이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냐고 노발대발하셨죠. 그래도 자매라고 부모님께서 저에게 제발 언니 한 번만 봐주고 합의하자. 응? 딸 감옥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니? 라고 하면서 감옥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부모님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했고 대신 합의금을 최대한 세게 불렀습니다. 언니는 당연히 공무원 직업도 잃게 되어서 평생 일용직을 하면서 저에게 합의금을 갚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며칠 후 제 소식을 알았는지 결혼을 생각했었던 검사 남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때 언니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제가 믿긴 했지만 아직까지 좋아하긴 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늦은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신혼이에요. 솔직히 제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믿는 도끼의 발등을 세게 찍히니 배신감이 크게 들더라고요.
언니랑 평범한 사이도 아니었고 아주 돈독하고 거의 맹신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었기에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받았어요. 그 뒤로 언니와 절대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형부도 조카도 만나고 있지 않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